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강건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그 고려 시대 중에서 왕들, 태조 왕건, 그리고 성종, 광종까지 했죠. 가장 중요한 왕이었죠. 그리고 간단하게 흥망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통치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교 분석 표를 하나 제가 띄웠는데, 이게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하고 고려, 조선, 이게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각 중앙 정치 조직 기관, 기구들이죠, 기구들. 좀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고려를 보시죠. 이게 조선에 가면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고려를 보면은 중서문화성이 있고 조선은 의정부가 있죠. 이게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 기구인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뭐 고려 최고는 뭐 제신 2품 이상 낭사 3품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이 그 조선시대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삼정승이 있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였죠. 조선시대 의정부가 고려시대 중서문화성하고 비슷하다. 똑같지는 않죠. 좀 이 정도다. 그리고 뭐 육부 육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이효, 애, 병, 형, 공부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는 육부였고 조선시대는 육조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선시대가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조선시대의 이 승정원이 뭐예요? 도승지라고 있죠. 그 사극에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그 왕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그 도승지라고 항상 도승지를 부르죠. 그러니까 비서입니다. 비서. 왕명을 출납을 하죠. 왕명을 전달을 하고 또 왕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비서기관이죠. 은대라고도 한다. 은대. 이 승정원과 비슷한 게 고려시대는 중추원이었다. 여기도 왕명 출납을 하죠. 중추원과 승정원이 비슷하다. 자, 고려시대에 3사가 있거든요. 3사. 이 헷갈리시는 게, 이 3사 화폐와 곡식을 출납을 하는데, 이 조선시대는 비슷한 게 없어요. 이 화폐와 곡식 출납은 이제 뭐 공조나 이런 데서 했겠죠. 그 조선시대에 가면 3사가 있어요. 이 사헌부, 그리고 사관원, 이 홍문관을 합쳐서 3사라고 그랬어요. 그 청요직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청렴한 그 앞으로 정승이 될 수 있는 그 코스죠. 이 3사가 있었다. 이 3사하고 이 3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고려시대 3사는 화폐와 곡식을 출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사대가 또 나왔습니다. 어사대 관리 비리 감찰을 한다. 예, 조선시대는 사헌부였겠죠. 사헌부 관리 비리 감찰하고 뭐 국왕 잘못을 비판하는 간쟁도 하고, 뭐 서경이 뭐냐면은 그 오품이야 관리 임명 시에 이 사헌부에서 서명을 해줘야 통과가 됩니다. 그걸 서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봉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잖아요. 명령을 내리는데, 이거는 합당치가 않다.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하면은 봉하마야. 다시 이제 그 봉투에 담아서 왕한테 되돌려줍니다. 굉장한 권한이 있는 거죠. 왕 명령인데, 이 전제정권 시절에 왕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다. 그만큼 이 조선시대가 굉장히 그 체제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던 그런 시대다. 아무리 전제 왕권 시대였지만, 그리고 유럽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이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었다. 자, 어사대 관리 비리 감찰, 그 발해할 때 중정대에 나오죠.
발해시대 관리 비리 감찰이었고 통일신라 시대 때 외사정 그 설명을 드렸었죠. 고려시대는 어사대다. 관리 비리 감찰. 자, 넘어가셔서 이 대간이라고 있어요. 대간. 고려시대 때 이 대간이 이 사원부 사관원, 사원부하고 사관원하고는 좀 비슷하거든요. 이 사관원은 이게 관리들 탄핵을 하거든요. 여기도 대간이라고 합니다. 사관원, 사원부, 대간이라고 하죠. 대간. 이 고려시대 때 넘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관리들 또 왕들을 견제를 하는 거죠. 이 부서가. 이 고려시대 대간도 서경권이 있었고 간쟁권이 있었다. 그리고 봉박권이 있었다.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가지고 사원부 사관원으로 나눠진 겁니다. 사관원은 또 특이한 게 여기 아직 가서인데 이 관리들에 대한 탄핵권이 있었습니다. 정승들도 다 탄핵을 해버리죠. 그 탄핵을 하면은 일단 업무가 정지돼요.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게 사원부 사관원이다. 이들을 대간이라고 한다. 고려 때는 통칭해서 대간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선시대 3사 중에 이제 홍문관이 있는데 그 수장은 대제학이죠. 이게 국왕 자문을 하거나 경연을 주관한다. 경연이 이제 그 왕하고 그 관리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떤 정치사도 논하고 여러 가지를 논하는 그런 자리죠. 홍문관은 옥당이라고 하는 옥당.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3사라고 하였다. 이 3사에 들어가야 나중에 승진길이 열립니다. 그 정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아무거나 못 들어가는 청요직이었죠. 그 고려시대 도병마사, 이거는 특별하게 조선시대에는 없죠. 이게 국방하고 군사 문제를 관장했습니다. 병자가 들어갔죠. 병자. 국방 군사 문제를 관장을 했고, 후기에, 그러니까 원 간섭기가 되면은 이게 좀 격화돼 가지고 도평의사사로 계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병마사하고 도평의사사는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명칭만 변경이 됐다. 국방하고 군사 문제를 관장을 했다. 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좀 특이한 것들. 한성부, 한성, 수도죠. 수도인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고, 자, 의금부가 있습니다. 의금부. 의금부는 반역죄, 강상죄 등을 중재인을 다스렸습니다. 보통 형벌 집행하는 거는 이 형조에서 했겠죠. 형조에서 형벌 집행을 했지만 이 중재인들, 반역죄는 엄청나게 중재인이죠. 또 강상죄는 한마디로 그 양반들, 사대부가들 사이에서 어떤 부모에 대해서 불효적인 행동을 했다. 지금 말하면 친족살인이나 직계존속 살인죄, 그런 것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노비들이 양반들을 반항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중재인을 다스렸던 게 의금부고, 일반 형벌을 관장했던 거는 형조였다. 그다음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고 실록을 편찬했다. 조선왕조 실록이죠. 이렇게만 비교하시면은 기구 문제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기구 문제는 거의 맞춥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것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또 나오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은 매치가 안 되지만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그 고려하고 조선시대하고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지방 정치 조직, 저번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 성종 때 12목을 설치했고 전국을 5도의 양계로 나누었다. 그 12목하고 5도의 양계가 나오면 무조건 고려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대별 지방 조직이야. 통일신라 시대 할 때 말씀드렸죠. 구주 5소경. 발해는 5경 15부 62주였다. 발해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발해가 62주고 통일신라 시대가 땅덩어리가 적었기 때문에 9주다.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그랬죠. 고려 나오면 12목하고 5도다.
오도 양계다. 12목 5도 양계가 나오면 고려다. 뭐 조선은 잘 아시니까 뭐 8도로 구분된 거. 시대별 지방 조직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면은 이 5도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양계는 이제 이게 북방 그 국경지대에 그 북계, 동해안 지역 쪽, 북쪽이죠. 이거 동북쪽, 동계 해가지고 군사 행정구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병마사를 파견한다. 아까 그 중앙정치기구에 도병마사라고 있었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관원이 이 병마사로 파견이 됩니다. 12목 5도 양계는 고려시대 지방정치 조직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특이한 그 지방 조직이 하나 있는데, 이 향소부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특수 행정구역인데, 일반 이제 군현보다는 쥐는 낮는데 조세는 훨씬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겠죠. 그래가지고 뭐 무신 정권 때 그 소에, 공주 명학소에 있었던 그 망소위가 난을 일으키죠. 그런 정도로 조금 불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향부곡은 농업을 했었고, 소는 수공업, 광업에 종사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 향소부곡이 고려시대 지방조직이다. 그렇게만 매치를 시키시면 돼요. 자, 이제 고려 내부변란과 대외관계. 저번 시간에도 그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고려시대는 거란, 여진, 몽골과 이 세 나라와의 대외관계만 순서와 그 강론적인 부분만 잘 알고 계시면 이 고려 문제는 50%를 맞을 수가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100년 단위로 이들이 침입을 합니다. 희한하게 이 고려시대 때 그 유목민족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굉장히 고려시대가 힘든 상황이었죠. 자, 11세기부터 13세기, 그러니까 1000년대부터 1200년대까지죠. 이 100년 단위로 이 유목민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들이.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이자겸해난도 일어나고 무신정변도 일어나죠.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시대가 어떤 그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체계, 성리학 같은 조선시대, 성리학 같은 이런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확고하게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매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런 정변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 이런 큰 외침과 내부 변란 속에서도 고려가 470여 년간 존속합니다. 조선은 500년 이상 존속하죠. 그만큼 이 고려가 그 부침이 심했어도 그 체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왕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란, 나중에 요 나라가 되죠. 여진, 금나라가 되고, 몽골, 원나라가 되는 이 순서, 거란, 여진, 몽골 이 순서만 잘 알고 계시면 고려시대 문제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꼭 알아야 할 고려 역사 전개 과정을 그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십시오. 자, 먼저 거란을 침입을 하죠. 이게 11세기입니다. 1000년대죠. 이제 1차 침입은 이제 900년대에 하지만 이 성종 때, 이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죠. 이때는 침입을 했다기보다는 침입을 하려다가 그 담판을 통해서 그냥 물러나게 되고, 이제 현종 때 1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침입을 합니다. 2차 침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차까지 침입을 하고, 결국에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인해서 전쟁은 종료가 된다. 이게 11세기 거란 침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부터는 또 여진족이 강성해집니다. 이제 12세기 정도, 1100년대에 이 여진족이 강성해지고, 여진족은 어떤 침입은 하지 않아요. 침입은 하지 않지만, 이제 금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고 국경지역에서 굉장히 그 노략질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할 정도로
그 강성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외진 쪽에 예전에는 그 고려로부터 식량 같은 거를 원조받아 가지고 고려를 그 부모의 나라로 섬겼다가 강성해지면서 금나라를 세우고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그 고려 내부에서도 그 군신 관계 요구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갈라졌겠죠. 군신 관계를 수용을 해야 된다. 아니다. 빌어먹던 놈들을 한테 신하 대접받는 거는 못 참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도 많이 갈라졌겠죠. 그래가지고 이 여진족이 막 강성해지면서 이제 국경을 침범하니까 뭐 윤간의 권유로 별무반도 편성을 하죠. 이때가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이런 식으로 하고 별무반 나오면 여진족과 관련돼 있다. 그래가지고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1115년대. 그 다음에 거란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고려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가지고 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집권자가 됐는데 당시 권력자였던 이자겸이 금의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반대하면서 이제 묘청, 정지상 등이 뭐 금국 정벌론, 또 서경 천도론을 내세우면서 난을 일으키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거란 침입, 여진족과의 관계 이 순서, 거란이 먼저 침입했다. 그 다음에 여진족이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자겸이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일어난다. 이게 결국에는 이 개경파인 김부식의 정부군에 진압이 되죠. 묘청이 이 서경이 평양이죠. 지금의 평양. 이 서경파라고 그랬어요. 이 묘청 정지상 등을 뭐 금국 정벌, 뭐 북진전책, 또 개경은 이제 구군이 다 했다. 그래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이제 서경천도론을 내세우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개경파한테 진압이 된다.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사이에, 그 후에 이제 다시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1170년도에 뭐 정중부, 이방 등이, 그 당시에 고려 분위기는 이 무신들을 좀 홀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조선시대에 가면은 정식으로 묵가라는 과거제가 있어가지고, 그 과거제를 통해서 등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우를 해줬었죠. 하지만 이때 고려시대 때는 이 묵가라는 게 없었어요.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무술 잘하거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그냥 등용을 해가지고 그 문신들이 이렇게 사병처럼 부리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자겸의 난도 일어나고 이제 무신들이 거의 뭐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 무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중부 이방이 정변을 일으키고, 아무래도 무신들이 좀 무식하잖아요. 정권을 장악했지만 이 정권을 유지하는 어떤 기반이나 뭐 어떤 학식이나 어떤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막 그 권력을 두고 다툼을 하면 경대승으로 바뀌었다, 이문으로 바뀌었다, 뭐 최충원으로 바뀌었다, 막 이렇게 집권자들이 바뀌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최충원이 그래도 그 중에는 좀 똑똑해가지고 최충원이 집권자가 된 후에는 4대 60년간 이 최씨들이 이 무신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후까지 이어지면서 이 최후 때 몽골이 침입을 하죠. 그래서 강화도로 그 천도를 한 다음에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최후 정권이 몰락을 하죠. 이제 삼별초가 그때도 나오죠. 자, 이런 최씨 무신 정권이 할 때 이제 몽골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몽골 징기즈칸, 그 유명한 유럽까지 평정을 했던 그 몽골이 침입을 해가지고 뭐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까지 하죠. 결국에는 황복 후에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이제 원 간섭기가 시작되죠. 공민왕이 이 원 세력들을 몰아내기 때까지는 원 간섭기에 접어든다. 이때부터는 뭐 충렬왕, 충선왕,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나오죠. 이제 이 충자, 충성할 충자잖아요. 그 원나라한테 충성해라. 그런 뜻으로
충렬왕, 충선왕이라는 왕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피요의 순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고려시대문의 70% 이상, 저는 한 80% 이상까지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거란 침입, 여진족, 그 다음에 몽골, 이 세 나라와의 대관계 순서하고 간당간당한 것만 알게 되시면은, 그 내부 변란도 조금씩 알게 되면은 이 고려 시대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거란 침입부터 시작하시죠. 왜 거란이 침입을 했을까? 거란이 왜 침입을 했을까?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고 태조 왕건이 건국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려 태조가 이 거란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왜 그러냐? 그 고려는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라고 이 왕건이 천명을 했는데, 이 발해를 멸망시킨 게 고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 관계를 맺었다. 그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 만부교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고려가 건국을 하고 통일을 해가지고 건국을 하고 나서 이 거란에서 친선을 위해 낙타를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은 이 거란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낙타를 이 개경에 있는 이 만부교 아래에서 굶어 죽게 해버려요. 이게 만부교 사건이다. 그만큼 고려는 거란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만부교 사건이. 이건 거란과의 관계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란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간단하게 또 보세요. 이렇게 거란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때가 이제 송나라였겠죠. 송나라.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이 중원으로 진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원으로 진출을 하는데 뒤에 고려하고 송나라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돈독했죠. 그러니까 이 송나라의 중국과의 이 외교 관계를 끊어라. 왜냐면은 이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뒤에가 고려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교적으로 이 중국과 이 고려 사이를 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하지만 고려는 거란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항상 불안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뒤를 평정을 하고 중원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대외 관계, 그런 시대적인 그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었다가 그 정종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이 광군, 이게 거란군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이 농민군으로 구성된 예비군이거든요. 이것도 뭐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광군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거란과 관련돼 있다. 광군이 나오면 거란과 관련있다. 그것만 매치만 시켜 놓으시면 돼요. 자, 이런 이제 대관계 상황 속에서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를 힘을 빼놔야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1차적으로 침입을 합니다. 1차 침입이 이제 성종 때 하는데, 보세요. 송나라와 애교 단절 요구에 고려는 거부했겠죠. 그 오랑캐 놈들이요,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외교 단절 요구에 거부하니까 거란 장수 소손영이 침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서희의 애교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한다. 이게 압록강 동쪽인데 거기 강동 육주를 획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아니, 침입은 거란이 했는데 싸움도 안 하고 고려가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고려가 침입을 해가지고 강동 육주를 획득했으면은 뭔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저도 역사 시간에 그게 좀 헷갈렸었어요.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자, 다시 지도를 한번, 아유, 지도를 못 그리는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란이 이 압록강 유역에서 커지죠. 그리고 여진족이 이쪽 두만강 유역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거란이 한참 커가지고 뭐 요나라도 만들고 할 때 이 여진족은 아직까지 나라는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굉장히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서로 이 부족끼리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나라를 만들려고 서로 모이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란이 이제 침입을 했겠죠. 침입을 했는데 서희가 왜 애교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했느냐. 자, 보세요. 이제 고려가 그럽니다. 너네 거란이 고려한테 송과 애교 단절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하면서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는데 서희가 딱 나가가지고 야, 니네 중원에 진출할 거 아니냐. 우리는 니네 뒤에 안 칠 테니까 우리가 이 여진족을 막아주겠다. 여진족이 강성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뭐 고려도 있지만 뒤쪽에 또 여진족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희가 외교단판을 잘한 거죠. 이 압록강 이남 땅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여기서 딱 그 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진족이 니네들 침범하는 걸 막아주겠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까지도 여진족은 나라를 세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와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고려가 굉장히 회유책을 취하면서 뭐 식량도 원조하고 뭐 부모의 나라로 섬기는 부족들도 많았기 때문에 거란 입장에서는 아 그래 고려가 여진족을 막아주면 우리로서는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압록강 이남 동쪽 이남을 거란족이 자기가 점령하고 있다가 고려한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왜 침략을 당하는 데가 땅을 얻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 여진족을 막아준다는 조건으로 서희가 이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된다. 자, 왜 그런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침입을 당한 고려가 또 땅을 더 확보한 이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거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여진족을 막아준다니까. 여진족도 자기들 뒤쪽에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왜 다시 2차 침입을 했냐.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 한창 유행했던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나오는데 이 강조라는 고려 장수가 있었어요. 국경지대 아까 그 압록강 지역 그 국경지대에 있었던 이 강조가 이 서희의 애교단판을 해서 강동육주를 획득을 했지만 이 거란족이 뭐예요? 오랑캐라고 생각했잖아요. 고려나 뭐 중국 입장에서 이 유목민족들을 이렇게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죠. 그런 이 거란족들한테 이런 식으로 침입한 거에 대해서 이 왕이 너무 굴복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그 당시 이 장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목민족들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친거란 왕인 이 목종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이 국경지대에서 개경까지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목종을 폐위를 시키고 현종을 옹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란 입장에서는 거란에 친하게 지냈던 왕인 목종을 폐위시켜? 하면서 침입을 하는 거죠.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종이 전남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죠. 피난을 가지만 이제 양규 장군이죠. 여기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에도 양규가 나오죠. 이 양규 등의 활약을 하면서 결국에는 물러나갑니다. 그러니까 물러나갈 때 그 조건이 그 현종이 왕이 그 거란에 나중에 사신으로 와라. 그러니까 친조를 해라. 친히 와서 왕한테 얼굴을 보여라. 거란 왕한테. 그런 조건으로 거란군 철수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사신으로 왕이 간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게 왜 역사적으로 얘네들이 물러나냐. 자, 이런 식으로 있죠. 이 거란이나 여진이나 유목민족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기마병들입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말 타고 다니면서 합니다. 자, 개경에 있다가 나주까지 피신을 갑니다. 전라남도 나주죠. 나주까지 피신을 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거란족들이 속도는 빠르겠죠. 말 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침입을 해가지고 이 나주까지 쫓아가요. 근데 나주에는 입성을 못해요. 속도는 빠르지만 이 전쟁이라는 거는 이 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자. 밥도 먹고 또 뭐 활도 갈고 화살도 보충해야 되고 또 이런 군수 물자들이 보급이 잘 따라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보급이 안 되는 거죠. 보급이 너무 깊숙이 들어온 거죠. 한반도. 또 이 한반도 땅에 산이 많다 보니까 이 말 타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죠. 그러면 뭐 산을 넘어갈 때는 말에 내려서도 넘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실패들이 많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나머지 뭐 게릴라들로 또 막 많이 피해를 입었겠죠. 고려의 게릴라 전술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군이 침범을 했지만 이 물자 보급도 잘 안 되고 보급로도 끊어지게 되고 또 이 지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산악지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거란의 이 병력의 힘이 많이 약화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후퇴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고려가 쉽지가 않다 하면서도 이제 친조를 조건으로 거란군이 철수하지만 이건 명목상이고 얘네들도 다시 철수했다 다시 침범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8년 후에 다시 그 침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목은 친조 거부인데 당연히 아마 이 거란 왕, 요나라 왕도 친조를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너무 깊숙이 침투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병력도 많이 소실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침입을 했겠죠. 뭐 사유는 뭐 친조 거부하고 강동육조 반환 거부해서 침입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고려를 죽여놔야 자기들이 중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3차 침입을 합니다. 하지만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거란군이 대파되고 정쟁은 종료가 된다. 근데 이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나오는데 이 귀주대첩이 본격적인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이 얘네들이 침입을 했다가 이제 8년 동안 고려도 어느 정도 얘네들이 다시 침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정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비를 해놓다 보니까 2차 침입했을 때보다는 잘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병력이 많이 소실돼가지고 또 이 거란, 요나라 내부적으로도 이 3차 침입할 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이 거란이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각 부족들한테 병력을 차출해가지고 침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침입 때도 많은 병력 손실이 있었는데 또 이 모으다 보니까 약간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침입 때보다는 3차 침입 때 어떤 그런 굳건한 그런 완벽한 군대가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3차 침입 때는 많은 그 반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철수를 하게 되죠. 이 철수할 때 이 강감찬이 이 귀주에서 이 철수하는 거란군, 요나라군을 완전 대파를 시킵니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문제가 나오느냐? 전면전으로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인구가 많이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병력들을 많이 죽여놔야 돼. 그래야 다시 침입을 하기 어렵습니다. 얘네들도 거란도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고려도 마찬가지고. 그 유목민족들이어가지고 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고려보다는 많이 모았지만 이거를 많이 죽여놔야 다시는 침입을 못하게 할 수 있죠. 침입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귀주대첩이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이 철수하는 병력을 그대로 보내줬다? 그러면은 거란이 다시 또 침입을 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강감찬이 이 귀주에서 그냥 거의 몰살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거란은 다시는 침입하지 못할 정도로 병력이 많이 소실이 됐고 거란이 그러면서 국력이 많이 쇠퇴를 하면서 나중에 금나라가 되는 이 여진족한테 망하게 되는 그 요인이
이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거란 침입과 관련된 거는 그 서희의 외교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이것도 거란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양규 등이 활약을 했다.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다. 이것만 이게 거란 침입, 요나라 침입과 관련된 거다. 그렇게만 매치를 시키시면 돼요. 그 서희의 강동 6주 획득, 양규 등이 활약을 했다. 강감찬의 귀주 대첩에 있다. 거란과 관련됐다는 것만 매치를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면 또 헷갈리거든요. 뭐 을지문덕에 살수 대첩은 고구려잖아요. 대첩 들어가고. 이 시대별로 전쟁이 많은데 이거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거란 침입과는 양규, 강감찬의 귀주 대첩, 서희의 강동 6주 획득이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거란 전쟁의 이제 결과로 이제 거란이 물러나고 나서 또 침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개경의 나성을 현종이 세우고 국경지역의 천리장성을 축조한다. 이 나성이라는 게 산성이잖아요. 산성. 우리 산에다가 쫙 이렇게 세우는 게 그게 산성이고, 이 나성은 그 평지에 세우는 거예요. 개경지역 평지, 그 수도 근처에다가 성을 만들었습니다. 나성을 세웠고 국경지역에는 천리장성을 축조를 했다. 자, 이 천리장성이 역사적으로 딱 2번 나옵니다. 그 고구려 때 그 설명을 드렸죠. 연개소문이 감독관으로 나갔었죠. 그러면서 감독관으로 나갔다가 거기 있는 병력을 모아가지고 약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른 왕을 옹립을 하죠. 옹립을 하면서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죠. 이 고구려 천리장성은 수나라가 침입을 했다가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그 건국이 되죠.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에서는 이 당도 침략을 할 거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연개소문이 감독관으로 나갔었다.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고려 때 거란전종 후에 또 침입을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를 합니다. 딱 2번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천리장성 관련된 거는 이거를 비교 분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거란전쟁 때 이 초조대장경도 조판을 하죠. 나중에 이제 몽골 침입 때는 8만대장경을 조판을 하죠. 이게 비교해서 나옵니다.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 때 처음으로 처음 초자잖아요. 처음으로 그 조판을 했기 때문에 초조대장경이라고 한다. 처음으로 조판을 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한다. 이거는 거란 침입 때다. 그리고 이제 몽골 침입 때 가면은 8만대장경을 조판한다. 이걸 잘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여담인데 왜 대장경을 조판하는 게 중요하느냐. 대장경이 뭐예요? 이 나무에다가 이 불경을 그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공력이 들어가겠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 나무들을 다 자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그 판처럼 또 다 만들고 엄청나게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부처의 힘으로 거란을 물리친다. 아니 이건 뭐 조판한다고 해서 활 만들거나 화살을 만들거나 무기를 만드는 데 쓰거나 아니면 병력한테 병력을 증강시키는 데 쓰지 않고 왜 이런 데다가 썼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다. 싸우기 위한 데 공력을 쏟지 이런 데 공력을 쏟았냐. 무기를 만든다거나 병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거는 이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뭉쳐야죠. 거란이 3차 침입할 때 들어왔다가 바로 철수한 이유가 걔네들도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매진을 해야 어떤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란이 들어왔다가 철수를 바로 한 거죠. 3차 침입 때. 그러면 이 대장경을 조판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그 당시에는 이 통치 이념이 불교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려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굉장히 천착을 했기 때문에 그 대장경을 조판한다는 거는 이 불교의 이념의 호국불교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이념을 여기에다가 다 모으는 겁니다. 그 정신을.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그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하나의 사업이죠. 그렇죠. 이게 뭐 그 물질적으로 뭐 무기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의 정신을 한 대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외국 정신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조판을 한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전파가 되면, 자, 우리는 그 부처님이 지켜줄 거야. 다 모아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더 싸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런 게 한대로 모이겠죠. 그렇게 모이게 하기 위한 이 대장경 조판 사업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란 진입 때는 초조 대장경, 몽골 진입 때는 8만 대장경을 조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은 여기 거란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여진족과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한테 강의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